요즘 제일 핫한 키워드가 챗 GPT라는 게 있죠. 저도 몇 번 써봤는데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 뭐 의사 시험, 변호사 시험, 뭐 요즘 자기소개서 그런 걸로 다 합격한다 이렇게 하는데 이전처럼 하면 성공하지 못하고 그렇죠. 앞으로는 돈 버는 규칙이 달라질 거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이 얘기는 어떤 얘기예요? 저는 이제 다양한 교육기관에 가서 진로 특강을 하는데요. 어제 제가 이제 갔던 곳은 디자이너들, 아티스트들, 창작자들 양성하는 교육기관이었어요. 제가 거기 가서 학생들에게 딱 한마디 던졌어요. 달리2 써보셨나요? 달리2가 챗GPT하고 비슷한 건데요. 챗GPT는 대화를 생성한다면 달리2는 살바도르 달리라는 그 화가 있죠. 화가. 그래서 이미지를 생성하는 겁니다. 근데 이 이미지를 생성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만약 내가 사진을 몇 장을 주고 내 얼굴 딱 놓고요. 내 얼굴을 피카소가 20년 정도 그림 그렸을 때 화풍으로 그려줘봐. 라고 하면 그렇게 그려줘요. 그렇게 해서 이미지를 그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달리2거든요.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몇 날 며칠 밤새워서 만드는 거나 달리2로 5초, 10초 만에 만든 이미지나 별 차이가 없다면 학생들이 멘붕하는 표정이 이렇게 그걸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리2와 사람이 만드는 결과물은 또 다르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죠. 다만 제가 챗GPT라든지 달리2가 활약하는 시대를 보면서 제가 했던 생각은 이거예요. 유니버설 어댑터가 되자. 어디에나 다 적용될 수 있는 적응을 잘하는 사람이다. 역시 그냥 한마디 하면 그냥 철떡같이 알아들으셔. 어디에나 적용될 수 있는. 자,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자, 생각해봐요. 어렸을 때 한 10대 중반에 엄마가 얘를 이렇게 봤더니 얘 공부 별로 취미 없는 것 같아. 파이다. 잘 안 될 것 같아. 이거 해가지고는 왠지 별로 이렇게 효과 안 나올 것 같아. 사교육 돈 들인다고 될 것 같지도 않아. 자, 너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지? 자, 우리 그림 그리자. 자, 우리 미대 가는 거야. 라고 해서 어마어마하게 애게 사실은 예체능 교육도 돈 엄청 들이게잖아요. 그리고 얘도 그걸 해가지고, 오케이, 나는 그럼 그리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해가지고 대학에 딱 갔는데 갑자기 달리2가 나왔어. 그림을 누가 그렸어요. 내가 이 그림을 이 사람이 내 초상화라고 그렸어. 마음에 안 들어. 다시 그려주세요. 그러면 화가가 한 달 동안 다시 그리는데 대신에 한 달치 임금은 또 청구를 하겠죠. 달리2는요. 이거 그림 마음에 안 들어. 나는 피카소 버전 말고 그러면 반고흐 버전으로 바꿔봐봐. 자, 근데 반고흐 버전 있는 중에서도 기왕이면 미국 뉴욕 현대미술관에 소장된 반고흐 그림의 풍으로 바꿔줘봐. 바꿔주거든요. 자, 제가 얘기하는 건 왜 유니버설 어댑터를 얘기를 하냐면 지금같이 변화가 빠른 시대에는요. 한 방향으로 미리 예측하지 마세요. 미래에는 우리 아이가 지금 12살인 아이가 나중에 어른이 돼서 먹고 살 20년 후에는 이 교육이 필요할 거야 라고 해서 글로로 쭉 갔는데 가봤더니 이미 세상은 이렇게 가 있어. 안 되잖아요. 저는 유니버설 어댑터가 되는 건 아주 쉬워요. 한국에서는 공교육만 쫓아가면 됩니다. 학교만 열심히 다니면요 충분히 유니버설 어댑터가 돼요. 많은 분들이 한국의 사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그리고 공교육은 뭐 망했다느니 뭐 이런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하시는데 솔직하게 얘기를 해봅시다. 자,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 저하고 비슷한 나이 또래도 있을 거예요. 68년생이라든지 80년대 학번이라든지 자, 이런 분들 우리 어렸을 때 우리가 세계화와 정보화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를 했냐고요. 우리 어렸을 때 영어 공부를 했냐고요. 우리 어렸을 때 컴퓨터라는 게 있었냐고요. 스마트폰이라는 건 우리는 상상도 못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세계화와 정보화에 가장 적합한 행보를 했고 세계화와 정보화에서 살아남은 승자예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1960년대 전 세계 최빈국 중에 하나였던 나라가 2023년에는 지금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된 거잖아요. 뭐냐? 우리는 공교육을 잘 받은 세대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때는 사교육도 없던 시대였어요. 언제부터 우리가 그렇게 사교육 얘기하고 언제부터 아이의 특기를 길러주고 적성을 길러줬어요? 중요한 거는요. 유니버설 어댑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아이가 어른이 됐을 때 바뀐 세상에 따라서 적응할 수 있겠죠. 우리 다 적응했잖아요. 저는요, 중학교 때 우리 아버지가 주산학원과 서예학원에 가서 펜글씨를 배우게 했어요. 자, 근데 이게 왜 그랬냐? 우리 아버지가 학교 선생님이었거든요. 자, 1970년대 우리 아버지가 학교 선생님으로 일하면서 제일 많이 하신 두 가지 작업이 있어요. 그때는 컴퓨터가 없었기 때문에 학교 시험 문제를 어떻게 출제했냐면 선생님들이 손글씨로 썼어요. 하셨구나. 자, 근데 학교 교장이요, 가끔씩 선생 불러서 혼냅니다. 글씨 안 예쁘다고. 너 이런 식으로 글씨를 쓰면 애들이 이걸 어떻게 알아봐? 시험 문제를 이딴 식으로 출제하면 돼? 그리고 학교 칠판에다가 그때는 칠판에 판서 있잖아요.
판서를 당신만 알아보게 하나? 자, 아버지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실력 좋은 선생은 결국은 글씨 잘 쓰는 선생이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시험 기간 끝나고 나면요. 집에 오셔가지고 밤에 성적표 매기고 난 다음에 추산으로 이거. 그러니까 얘 총점이 몇 점이냐. 76 더하기 84 더하기 반평균이 몇 점이냐. 계산기가 없던 시절이었어요. 추산 났다고요. 아버지가 저한테 그러셨어요. 네가 취업을 하려면 주산을 놔야 되고 그리고 취업해서 승진을 하기 위해서는 글씨를 잘 써야지 결제 문서를 잘 써서 윗사람한테 인정받는다. 넌 두 가지를 해야 돼. 중학교 때 했거든요. 뭐 그 이유는 우리가 다 알잖아요. 예, 그 이유는 우리가 다 알잖아요. 예.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 제가 챗GPT 시대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저 사람 혹시 또 뭔가 막 이런 변화가 오니까 불안을 조정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실은 되게 낙천적인 여러분들에게 굿뉴스, 정말 희소식을 저는 알려드리는 거예요. 지식, 기술, 태도 이 세 가지가 사람의 실력의 합인데요. 이제는 아이들에게 지식 같은 거 억지로 심어주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기술, 추산 넘는 기술, 글씨 잘 쓰는 기술 아무 필요가 없어졌잖아요. 자,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이제는 아이들에게 뭔가를 돈을 투자해서 가르치려거나 익히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안 하셔도 돼요. 다만 그 아이가 좋은 태도를 기를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는데요. 태도는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살아온 평생의 결과물이 몸에 저절로 배어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엄마 아빠에게 늘 존중받고 인정받고 사랑받으면서 살아왔다면 그 사람은 좋은 태도로 드러나겠죠. 어렸을 때 아이들에게 좋은 태도를 길러주는 방법은 아이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하는 거였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버지가 저를 너무 불안하게 했었어요. 싫어. 그러면서 너는 공부 잘 못하면 너는 나중에 굶어 죽는다. 너 저기 의대 못 가면 넌 나중에 밥 못 먹어. 막 이렇게 했는데 부모의 역할이 저는 둘 중 하나인데요. 깔때기가 있고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근심 불안을 깔때기로 이렇게 모아서 애 머리 위로 쏟아붓습니다. 너 영어 잘 못하면 안 돼. 너 저기 코딩도 배워야 되고 수학도 잘해야 되고 내신도 좋아야 되고 이건 깔때기고요. 우산이 있어요. 세상의 불안으로부터 남들이 지켜주는. 막 옆집 엄마가 아유 아직도 애가 선행을 그까지밖에 안 했어요. 아유 애가 저기 저거 코딩은 배워야지. 이런 얘기들이 막 들려와도 괜찮아. 넌 뭐 하고 싶어? 너 하고 싶은 거 그냥 하고 살아. 어차피 앞으로 세상에 어떤 변화가 올지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모르고 나는 그래서 세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난 네가 중요하다고 생각해. 네가 어떤 일을 할 때 즐거운 사람인가. 난 네가 그걸 찾아봤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했으면 좋겠어. 결국에 이제 시점을 세상이 아니라 아이, 그렇죠. 나, 그렇죠. 1인칭으로 그렇죠.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렇죠. 얘기인데 네. 지금의 태도는 어쨌든 챗 GPT 배워야 돼요. 그렇죠. 쓸 때. 그리고 지금 이제 저널리즘 대학원에서 이제 맞아요. 강의도 하고 계시는 걸로 네. 알고 있는데 네. 당장 대학교 강의에는 어떤 식으로 좀 활용을 하시고 활용이 되고 있나요? 학생들에게 제가 항상 이 질문을 해요. 자, 챗GPT가 나온 이후로 우리의 세상은 유토피아가 될까 디스토피아가 될까 이 질문을 합니다. 그럼 학생들이 답을 해요. 그럼 내가 뭐라는 줄 알아요? 네가 말하는 그대로 될 거야. 어떤 학생이 유토피아가 될 거면 맞아, 네가 말하는 대로 유토피아가 될 거야. 어떤 학생이 디스토피아인데요. 네가 말하는 대로 디스토피아가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생각해 보세요. 유토피아를 꿈꾸는 사람은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태도로 살아갈 거예요. 챗GPT 봤더니 이거 내가 옛날에는 막 몇 날 며칠 밤새워서 번역하고 영작하고 그 힘든 일을 얘는 후루룩 뚝딱 해주네. 야, 그럼 내가 이제는 영작을 하기 위해서 영어 문장 공부를 하기 위해서 문법 공부를 하기 위해서 스트레스를 안 받아도 되는 좋은 시대가 왔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 그러면 이 일은 챗GPT한테 맡기고 나는 무슨 일을 할까를 생각을 할 거예요. 자, 디스토피아가 온다고 생각하는 애들은 이걸 보고 야, 이거 챗GPT 때문에 앞으로 직업은 다 사라지고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없네. 아유, 큰일 났다. 이제 난 뭐 하냐? 아유, 야. 그럼 자, 이런 사람이 뭐 하냐 하다가 그래, 뭔가 스스로를 위로할 수 있는 게임을 좀 하거나 그럼 불안하니까 도파민이 분비되는. 불안할 때 뭐라도 다른 거라도 해야겠죠. 자, 유토피아를 꿈꾸는 사람에게는 이걸 활용해서 자신의 생산성을 키울 수 있는 뭔가 긍정적인 도구로 활용을 하려고 할 거고요. 디스토피아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난 얘 때문에 어차피 앞으로 일을 못하게 생겼네 라고 생각하고 점점점 불안과 이 공포 속으로 빠져들겠죠. 결국은 도구고요. 어떤 도구가 나왔을 때는 그 도구를 쓰는 사람의 태도가 중요하지 그 도구 자체의 문제는 없다고 생각해요. 쉬운 예로 칼. 칼이 어떤 걸
과일을 깎을 땐 굉장히 좋은 도구가 될 수 그쵸. 있지만 그쵸. 누군가에게 위협을 가할 수 그렇죠. 있는 도구가 되는 것처럼 그렇죠. 챗 GPT도 내가 잘 쓰면 그렇죠. 유토피아고 맞습니다. 잘 못 쓰면 디스토피아고 맞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직업 얘기가 나와서 네. 이런 인공지능 때문에 직업들이 뭐 없어지는 직업, 다시 생기는 직업, 많죠. 이 직업은 없어질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PD님이 생각하시기에 이 챗 GPT, 인공지능 AI 때문에 대체될 직업 혹은 살아남을 직업 이건 어떤 게 있을까요? 사람에게 불쾌한 경험을 줄 수 있는 일들은 저는 다 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식으로든 불쾌한 경험을 사람이 하고 나잖아요. 이거를 뭔가 대체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글로 가겠죠. 저는 그런 점에서 저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부자들의 그 시간을 줄여주기 위해서 자율주행 서비스를 나중에 구매하게 될 거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댓글을 다시더라고요. 요즘 부자들은 이미 자기 그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기사를 쓰고 있어요. 제가 그분 댓글을 보면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아, 이분은 요즘 부자들 잘 모르시는구나. 요즘 부자들 기사 안 써요. 누가 기사 써요? 나와 같은 한 공간에서 내가 휴대폰으로 통화하고 내가 어디에 가서 누구를 만나는지를 다 아는 사람을 한 사람 만든다고요? 아니에요. 요즘 젊은 부자들 그렇게 안 해요. 귀찮아도 직접 운전하지. 앞으로 대체될 일자리 알 수는 없어요. 다만 저는 정직하게 살아야겠다. 개인적으로 제가 하는 생각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불쾌하게 만드는 어떤 것들은 대체될 수 있는 인공지능의 서비스로 다 대체될 것이다.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 제가 나름 1년에 200권씩 책을 읽었거든요. 20살 때부터 지금까지 수천 권의 책을 읽으면서 저는 미래를 준비를 했어요. 저는 1980년대 제가 딱 책을 읽고 오케이, 앞으로 세계화와 정보화의 시대가 오는구나. 그래서 저는 영어 공부를 했어요. 세계화의 시대에 영어 잘하는 사람이 저는 짱일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어느 순간 내가 이렇게 봤더니 영어 잘하는 애들이 너무 많아지는 그쵸. 거예요. 너무 많지. 너무 많아지고 이거 가지고 먹고 살기는 힘들겠는데, 자 그러면 좋아. 정보화의 시대에는 그래. 정보화의 시대에는 언론사에 들어가야겠어. PD가 되는 거야. 창작자가 되는 거야. 그러면 언론사는 정보의 그 흐름에 길목에 있는 회사니까. 가장 민감하고. 자 그럼 저는 이제 제가 잘 살 줄 알았거든요. 나름 그래도 영어 동시 통역사도 해보고 MBC PD도 해보고 미래를 준비를 했잖아요. 자 근데 아무리 제가 준비를 해도 세계화와 정보화의 물결을 견뎌내지는 못해요. 왜냐? 세계화가 점점점 발달하잖아요. 더 빨라지니까. 제가 96년도 MBC 입사했을 때 저의 경쟁 상대는 KBS, SBS PD들이었거든요. 그렇죠. 제가 2020년이 넘어가니까요. 구글, 유튜브, 넷플릭스, 너무 많죠. 페이스북, 그리고 온갖 게임들. 이거는 나의 경쟁 상대가 이제는 전 세계의 최고 미디어 강자들이 나의 경쟁 상대가 되는 거잖아요. 못 견디겠더라고요. 정보화가 점점 발달하잖아요. 원래 옛날에 우리는 주말 되면 온 식구가 집에 앉아서 이렇게 거실에 TV를 봤거든요. 근데 이제는 정보화 발달하고 단말기가 늘어나니까 혼자 각자 자기 방에 들어가서 뭔가를 보잖아요. 공중파 방송사의 그 광고 독과점 시장이 깨지고요. 그 누려오던 그 독과점 주의가 점점 약해지더라고요. 제가 2020년에 그걸 딱 깨닫고 내가 평생을 세상의 변화를 준비를 해도 이거는 내가 못 막는구나. 당해낼 수가 없구나. 자, 그럼 내가 그 다음 해야 되는 건 뭐냐? 제가 생각했을 때 세계화, 정보화보다 더 중요한 변화는 고령화거든요. 난 그럼 100세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거를 회사 다니면서 준비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일단 나가서 1년만 놀아보자. 다행히 그 1년 동안 나는 정리해고를 당한 거니까 그 1년 동안 나라에서 실업급여로 나를 세컨드 커리어, 제2의 인생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나라에서 보장해 줄 거야 라고 믿었고요. 그 1년 동안 준비를 한 거예요. 그 1년 동안 열심히 책을 쓰고 언젠가 코로나가 끝나고 강연 시장이 다시 풀리면 이야기를 사람들이 만들어 놓는 거죠. 만들어 놓아야 되는 거죠. 지금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챗GPT가 제일 잘하는 게 사실은 글 쓰는 거하고 원고 만드는 거거든요. 이거 아마 내 작가라는 직업이나 강사라는 직업도 아마 위험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5년 후, 10년 후에 어디가 안전할까 그 길을 가지 않아요. 지금 이 순간 나는 내가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을 그냥 합니다. 큰 돈 바라지 않아요. 왜냐? 큰 돈 바라는 시장에 가잖아요. 거기는 아마 제일 먼저 대체될 거예요. 챗GPT에 의해서. 왜냐면 챗GPT가 큰 돈을 벌 수 있는데 못 쓰일 거니까. 그렇지. 네. 20대 대학생들 만나면 꼭 하는 제 얘기가 있어요. 20대 때 하면 좋을 활동 3가지. 독서, 여행, 연애. 이 3가지를 권합니다. 이 3가지는 공통점이 있어요. 셋 다 미지의 세계로 떠나는 탐험이에요. 책을 한권 딱 펼치잖아요. 끝까지 읽기 전에는 무슨 얘기가 나올지 알 수가 없어. 네. 여행, 나를 낯선 공간, 낯선 사람들 속으로 던져넣는 거죠. 연애 특히 더 그래요. 새로운 사람을 하나 만나는 건 새로운 우주를 만나는 거거든요.
앞으로 닥쳐올 세상의 변화를 우리는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세상의 변화를 기꺼이 미지의 세계를 탐험한다는 자세로 즐겁게 그냥 이렇게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제 또래 분들도 저는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아마 불안하실 수도 있어요.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는 거야? 도대체 어떻게 앞으로 돼야 되고 돈을 내가 얼마나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너무너무 잘 살아오신 세대예요. 생각해봐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세계화, 정보화라는 걸 우리는 선물처럼 받아냈어요. 한국은 세계화 덕분에 수출 입국을 했고요. 내수시장, 이 작은 내수시장의 한계를 우리는 수출력으로 우리는 극복을 그렇죠. 했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정보화에 가장 빠르게 적응한 나라예요. 자, 그렇다면 세계화와 정보화가 우리에게 선물이었던 것처럼 저는 고령화도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만 겪어보지 못한 시절이라 해서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우리 앞 세대를 보면 아유, 저분들 저 노후 파산이라든지 막 힘든 어떤 이 노후를 보내시는 분들을 보면서 불안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분들은 평균 수명 60이던 시절을 살면서 당신들이 그렇게 오래 살지 몰랐던 분들이에요. 준비를 못했던 분들이고요. 우리는 준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우리가 해야 될 준비는 물질적인 준비도 필요하겠죠. 경제적인 준비도 필요할 거예요. 근데 그건 그냥 우리의 기본 책임이고 의무예요. 경제적인 어떤 그거는 해야죠. 다만 그건 못지않게 중요한 건 저는 정신적인 준비라고 생각하고요. 변화를 낙관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연습도 우리가 좀 평소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